차가운 겨울 바람이 연병장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렬해 있는 병사들의 군복 깃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의 연병장에는 숨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대위 한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억눌린 분노와 참담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열식은 표면적으로는 부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제 전역을 앞둔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절차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윤은 지난 10년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군 내부의 정치적인 알력 다툼이나 상관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는 답병이었고 오로지 원칙대로만 행동하는 고지식한 성격 탓에 수뇌부의 눈밖에 난 지 오래였습니다. 최근 수행했던 비공식 작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상부의 무리한 진입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 기폭제가 되어 그녀는 항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죄목을 뒤집어쓰고 군복을 벗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뚫고 연병장 단상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자 도열해 있던 지휘관들이 일제히 긴장하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잘 닦인 전투화가 지면에 닿는 순간 병사들의 호흡마저 멈춘 듯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단장 최민욱 소장이 차에서 내리며 특유의 오만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병장을 훑어보았고 그의 뒤를 이어 참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교묘한 처세술과 잔혹함을 숨긴 인물로 군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최민욱 소장은 단상에 오르지 않고 곧바로 도열에 있는 장교들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예정에 없던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사열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감히 그를 제지하지 못했고 최 소장은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서윤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으나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면만을 응시했습니다. 최 소장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부대를 시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임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서윤의 앞에 멈춰 섰을 때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민욱은 서윤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과 명찰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짐짓 안타깝다는 듯한 어조로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지만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최 소장은 서윤에게 악수를 청하며 오른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절차에 따라 거수경례를 한 뒤 그의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경례를 붙이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려는 그 짧은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최민욱의 제복 소매가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그의 손목에 감겨 있던 낡은 메탈 시계가 서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최신형 스마트워치나 고가의 명품 시계가 아닌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구형 모델이었고 그 이질적인 모습에 서윤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서윤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계의 베젤 12시 방향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독특한 톱니 모양의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찍어낸 흠집이 아니라 그녀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생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식이었습니다. 10년 전 작전 중 실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아버지. 한준호 원사의 유품이 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단장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것인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아버지는 서윤에게 있어 세상의 전부이자 그녀가 군인의 길을 걷게 만든 정신적 지주였고 영원한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었을 당시 군 당국은 그가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가 장렬히 전사했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정황이나 유품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작전의 지휘관이었던 최민욱은 아버지의 희생을 치하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린 서윤은 그를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훌륭한 군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드러난 진실의 조각은 그동안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욱은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의아한 듯 눈썹을 치켜세웠으나 이내 흥미 없다는 듯 손을 빼냈습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저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다고 착각한 채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다음 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윤의 손은 허공에 남겨졌고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 시계를 뺏고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영원히 매장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열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하는 동안에도 서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식은땀을 식히며 지나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던 날 최민욱은 분명 아버지가 적에게 포위되어 고립되었고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생명처럼 아끼던 시계가 어떻게 적의 손이 아닌 최민욱의 손목에 있을 수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병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숙소로 향하지 않고 곧장 본부 건물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그녀는 찬물을 틀어놓고 거칠게 얼굴을 씻어내리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방금 전까지 패배감에 젖어 있던 나약한 패잔병이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저녁 명령 불복 신청서를 꺼내어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군복을 벗고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 지옥 같은 곳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명백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작전 중에 전사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은폐된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최민욱이 차고 있던 그 시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과거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이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풀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서윤은 젖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맹세하듯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서윤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과 아버지가 생전에 남겼던 편지,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손때에 묻은 군용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버지의 손목을 확인했고 사진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그 시계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닦아내며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는 알 수 없는 암호와 좌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저 작전 메모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보니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누군가의 비리를 추적하거나 위험한 비밀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유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적힌 날짜가 아버지가 실종되기 불과 며칠 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곳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과 함께 최민욱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붉은 펜으로 거칠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어둠에 잠긴 부대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단장 최민욱은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를 상대로 싸움을 건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모함과 집요함을 무기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전술적 역량과 특수부대에서 익힌 살인 기술을 총동원하여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에 나타난 서윤의 모습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녀의 군복은 칼같이 다려져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부대원들은 저녁을 앞두고 의기소침해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유는 행정반에 들러 저녁 연기 신청서가 아닌 장기 복무 연장 신청서와 함께 특수 감찰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돌발 행동은 곧바로 상부에 보고되었고 예상대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불려간 곳은 사단장실이 아닌 보안대 조사실이었고 그곳에는 최민욱의 신복인 보안대장 박중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서윤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리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는데 그것은 서윤의 과거 작전 기록들을 조작한 징계 파일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좋게 말할 때 조용히 나가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며 은근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규정집의 조항을 읊으며 반박했습니다. 박중령은 서윤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여 언성을 높였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이 논리나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반응을 통해 적의 허점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박중령이 과도하게 흥분하며 최 소장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보며 서윤은 최민욱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을 나오며 보안대 복도에 걸린 역대 지휘관 사진들 중 아버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이제 혼자만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실종 당시에 대한 기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정복과 김상사를 떠올렸는데 그는 현재 퇴역하여 부대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사는 술에 취하면 종종 10년 전에 그 작전은 지옥이었다고 중얼거리곤 했는데 서윤은 그가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보안대의 감시를 피해 부대를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익숙한 솜씨로 위병소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철조망을 넘고 감시 카메라를 피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대 밖으로 빠져나온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목에는 아버지가 사주었던 낡은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최민욱의 손목에 있는 그 시계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위병소를 빠져나온 한서윤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따라 빠르게 이동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감각은 한순간도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부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허름한 순댓국집이었는데 간판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가게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옛 부하이자 10년 전 그 작전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인 김철수 상사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서윤은 닫힌 셔터 문을 두드리는 대신 뒷문으로 돌아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조용히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돼지뼈를 우려낸 비릿한 냄새와 오래된 소주 냄새가 섞여 있어 코를 찔렀지만 서윤에게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맡았던 그리운 향기였습니다. 주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던 김상사는 인기척에 놀라 벌떡 일어났으나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는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전쟁 후유증이라는 감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말없이 빈잔에 술을 따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윤은 김상사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따라준 술을 마시지 않고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어제 사열식에서 보았던 최민욱 사단장의 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시계에 새겨진 흠집이 아버지의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김상사의 손이 거칠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마치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식당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김 상사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10년 전의 악몽을 다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한참 뒤 그는 입을 열어 당시 작전 구역의 좌표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 급격하게 변경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버지가 이끄는 팀은 안전지대로 복귀했어야 했지만 갑작스러운 명령 변경으로 인해 적의 매복 지점으로 내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호출부호가 바로 최민욱이 사용하던 바이퍼였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김 상사의 증언을 들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상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으며 최민욱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동료들을 제물로 바친 파렴치한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고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서윤은 김 상사에게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려 했으나 그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그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당부만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서윤의 머릿속은 오로지 작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통합 데이터 센터에 잠입할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은 군사 기밀 1급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삼엄한 경비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특수전 사령부 산하 정보부대에서 훈련받은 최고의 요원이었고 그 건물의 보안 시스템에 존재하는 미세한 허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즉시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부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전기 순찰대가 지나가는 타이밍을 계산한 서윤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물 외벽의 배관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동작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볍고 날렵했습니다. 옥상 환기구의 덮개를 열고 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는 과정은 폐쇄 공포증을 유발할 만큼 답답했지만 그녀는 호흡을 조절하며 침착하게 중앙 서버실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을 덮쳤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서버실 입구에 도착한 서윤은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아래를 정찰했는데 다행히 경비병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바닥으로 내려온 그녀는 보안 단말기에 접속하여 미리 준비해둔 해킹 툴을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된 방화벽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과거 정보장교로 근무했던 친구에게서 배웠던 백도어 코드를 입력하여 하나씩 뚫고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의 불빛만이 그녀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0년 전 작전명 델타 포스라는 파일명에 접근하는데 성공한 서유는 떨리는 마음으로 폴더를 열어 관련 문서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화면 가득히 나타난 작전 보고서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세부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자 조작된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신 기록의 타임스탬프와 실제 이동 경로 사이에 미묘한 오차가 있었고 특정 시간대의 음성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삭제된 데이터 복구를 시도했고 다행히 서버의 백업 시스템 어딘가에 남아있던 조각난 음성 파일 하나를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통해 흘러나오는 잡음 섞인 음성은 10년 전 그날의 절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아버지의 다급한 외침 뒤에 이어진 것은 냉정하게 후퇴를 명령하는 최민욱의 목소리였고 그 명령은 아군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유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민욱은 적에게 포위된 아버지 부대를 미끼로 사용하여 자신의 주력 부대를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공적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이 모든 자료를 초소형 USB 드라이브에 복사한 뒤 흔적을 지우기 위해 로그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때 복도 밖에서 군화 발자국 소리와 함께 경비병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서버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럴 경우 발각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환기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없었기에 그녀는 초인적인 근력을 발휘하여 순식간에 환기구 통로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경비병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내부를 점검하는 동안 서유는 바로 그들의 머리 위 환기구 속에 숨죽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들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지만 그녀는 극한의 인내심으로 호흡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천장 쪽을 올려다 보았을 때 서유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쥐 한 마리가 환기구 다른 쪽에서 소리를 내며 지나가 주었고 경비병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서유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USB를 책상 및 비밀 공간에 숨겨둔 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최민욱을 파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가 쥐어졌지만 이것을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해 증거를 빼앗기고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훈련장에 나타났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최민욱 라인으로 분류되는 남성 장교들은 대놓고 그녀에게 빈정거리며 저녁 준비나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대위는 일부러 서윤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여자가 군대에 있으니 재수가 없다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넘어갔을 서윤이었지만 오늘은 그들의 오만함을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박대위를 불러세워 정식으로 대련을 신청했고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장교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박대위는 콧방귀를 뀌며 가볍게 몸을 풀었지만 서윤의 눈빛은
이미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대련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박대위는 큰 동작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박대위가 비틀거리자 서윤은 틈을 주지 않고 다리를 걸어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바닥에 쓰러진 박대위는 고통과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서윤은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는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싸움을 앞두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숨을 골랐고 주변의 공기는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민욱 사단장은 창가에서 뒷짐을 진 채 굳은 표정으로 서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반항적인 부하가 아니라 무언가 위험한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저녁을 앞두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도끼 어린 눈빛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보좌관에게 한서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파악하라고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부대 내 정보 분석실이 아닌 외부 도서관으로 향하는 척하며 보안대의 감시를 따돌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해독하고 분석해줄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군 내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떠올린 인물은 대학 동기이자 현재 민간 보안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천재 해커 강민우였습니다. 그라면 이 암호화된 파일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민우에게 짧은 암호로 만남을 요청했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두 명이 건너편 길가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민욱이 벌써 꼬리를 붙인 것이 분명했고 이제부터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군중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고 그들을 따돌리기 위한 도심 속 추격전을 준비했습니다. 사단장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지만 최민욱 소장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안대장 박중령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서윤 대위가 부대 밖에서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가 누군가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욱은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서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고 그녀를 합법적이고 영구적으로 침묵시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작전 참모를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생활관에서 장비를 점검하며 불길한 예감을 떨치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녁 대기 중인 장교에게는 실전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호출은 사단장 명의로 하달된 긴급 명령이었습니다. 그녀는 군장을 꾸리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님을 직감했고 어쩌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즉각적인 항명으로 간주되어 구속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기에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작전 브리핑 룸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경직되어 있었으며 브리핑을 맡은 작전 과장은
서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스크린만 응시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폐공장에 응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 테러 단체를 제압하고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적의 규모는 소수이며 경무장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위성 사진에 찍힌 그들의 경계 태세는 정규군 못지않게 조직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정찰을 요청했으나 작전 과장은 상부의 결정이라며 그녀의 의견을 묵살하고 즉각적인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팀원들인 알파팀 대원들을 소집하여 작전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팀의 부팀장인 김중사는 서윤의 저녁이 코앞인데 이런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동요하는 팀원들을 다독이며 감정을 배제하고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명령했고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팀원 한 명 한 명의 장비 상태를 직접 체크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비 탄창과 구급낭을 평소보다 더 넉넉하게 챙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륙한 헬기는 저공 비행을 하며 레이더망을 피해 목표 지점으로 향했는데 기내에는 엔진 소음만이 가득할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검은 숲을 바라보며 10년 전 아버지가 떠났던 그날 밤도 이처럼 어둡고 차가웠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헬기가 작전구역 인근에 도착하자 로프 하강 명령이 떨어졌고 서윤은 제일 먼저 줄을 잡고 지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냥터에 들어선 맹수의 본능적인 감각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인 폐공장까지 이동하는 숲길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고 야행성 동물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기이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세상은 녹색의 흐릿한 형체들 뿐이었지만 서윤의 눈은 그 속에 숨겨진 인위적인 흔적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나간 발자국이나 꺾인 나뭇가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적이 이곳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보대로라면 외곽 경계병이 있어야 할 위치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서윤의 의구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폐공장 입구에 도착한 알파팀은 서윤의 수신호에 따라 신속하게 진입 대형을 갖추고 문을 폭파한 뒤 섬광탄을 투척하며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폭음과 함께 들이닥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무장 테러범들이 아니라 텅 빈 공간과 먼지뿐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황폐해 보였지만 바닥에는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최신식 동작 감지 센서가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함정임을 깨닫고 전원 후퇴를 외치려는 찰나 공장의 모든 출입구가 육중한 철문으로 봉쇄되며 굉음을 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공간에 갇힌 알파팀을 향해 2층 난간과 구석진 곳에서 무차별적인 사격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정보에 있던 경무장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은 자동 소총뿐만 아니라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사격 솜씨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원들과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가장 가까운 콘크리트 기둥 뒤로 숨었고 팀원들에게 엄폐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매캐한 화약 냄새와 콘크리트 파편이 튀며 숨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쏟아지는 탄막을 뚫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는데 적들은 단순히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듯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팀의 막내인 박하사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지자 서윤은 위험을 무릅쓰고 뛰쳐나가 그를 잡아 끌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박하사의 허벅지를 지혈대로 강하게 묶으며 고통에 신음하는 그에게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고 소리쳐 안심시켰습니다. 팀원들은 서윤의 침착하고 대담한 행동에 용기를 얻어 반격을 개시했고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적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통신 장비는 전파 방해로 인해 먹통이 되어 지원 요청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서윤은 이것이 최민욱이 파놓은 완벽한 덫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는 애초에 자신들을 살려서 보낼 생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치를 떨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으로 생존의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공장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퇴로가 있는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윤은 공장 지하로 연결되는 배수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팀원들에게 연막탄을 터뜨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서윤과 팀원들은 바닥을 기어서 공장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뚜껑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적들은 연기 속으로 무차별 난사를 계속했고 총알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서윤은 선두에 서서 녹슨 뚜껑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뻑뻑한 밸브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자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지하 배수구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알파팀은 악취가 진동하는 어둡고 좁은 통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그들의 도주 경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지 배수구 출구 쪽에서도 매복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서윤은 앞뒤로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휴대하고 있던 시사 폭약을 배수구 천장 지지대에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적들이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폭 장치를 눌렀고 굉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적들의 추격을 차단했습니다. 무너진 잔해를 뒤로하고 숲속으로 빠져나온 서윤과 팀원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물은 그들의 상처를 쓰라리게 했지만 동시에 추격자들의 시야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윤은 팀원들을 이끌고 국경선 근처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곳은 지형이 험해 추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참으며 젖은 군화로 진흙탕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산중턱 동굴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서윤은 팀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탄약을 재분배하며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이번 작전이 함정이었으며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내부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믿기 힘든 표정이었으나 지금까지 겪은 비상식적인 상황들을 떠올리며 점차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살아남아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흔들리는 모닥불 불빛 아래에서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적들의 추격은 더욱 집요해졌고 그들은 사냥개들을 풀어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여 적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숲 곳곳에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유인책을 사용하여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적들이 트랩에 걸려 비명을 지르거나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냉혹한 사냥꾼처럼 그들의 숫자를 줄여 나갔습니다. 그녀의 전술은 교과서적인 방식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우러나온 처절하고 변칙적인 것이었습니다. 추격대와의 거리가 좁혀지자 서윤은 팀원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중사가 극구 말렸지만 서윤은 지휘관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이라며 그를 떠밀어 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서윤은 나무 위에 은폐하여
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을 조준경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고 숨을 멈춘 순간 총성이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적 지휘관이 쓰러지자 적들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 서윤은 반대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적들은 분노하여 서윤의 뒤를 쫓았고 총알이 그녀의 발 뒤꿈치를 따라 흙을 튀기며 위협했습니다. 서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리자 주저없이 아래로 흐르는 급류 속으로 몸을 던졌고 차가운 물살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적들은 벼랑 위에서 강물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지만 물보라 속에 사라진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서윤은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며 떠내려갔습니다. 하류의 얕은 기진수로 떠밀려온 서윤은 기진맥진하여 모래톱 위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고 군복은 찢겨 나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물에 젖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갈 것이며 최민욱이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그녀는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숲을 빠져나왔고 멀리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팀원들의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팀원들은 죽은 줄 알았던 서윤이 살아 돌아오자 환호하며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섞인 환영을 받으며 서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고 그 붉은 빛은 앞으로 다가올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서 살아남은 한서윤과 알파 팀원들은 젖은 군복이 살에 달라붙는 불쾌감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도 생존 본능을 불태우며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등산로가 아닌 가파른 암벽과 덤불이 우거진 험지를 선택하여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서윤은 팀원들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감지하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여 휴식을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경계 근무를 서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는데 숲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숲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서윤은 숲의 저편에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인위적인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야생 동물의 움직임과는 확연히 다른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훈련된 인간들이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서윤은 즉시 팀원들을 깨워 전투 태세를 갖추게 했고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손짓만으로 완벽한 매복 대형을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사냥감이 아니라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이 되어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적들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지만 서윤의 호흡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무장 병력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테러리스트라기보다는 정규군에 가까운 장비와 전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선두의 선자가 손신호를 보내자 뒤따르던 병력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산계하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자신의 조준경 십자선 중앙에 들어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날카로운 총성이 숲의 정적을 깨뜨렸고 적 지휘관의 다리가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알파 팀원들의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고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한 적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며
엄폐물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서윤은 적들이 전열을 정비할 틈을 주지 않고 쓰러진 지휘관을 향해 돌진했고, 팀원들은 어무 사격을 통해 그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은 고통에 신음하며 권총을 꺼내려는 적 지휘관의 손을 군화발로 지시겨 제압한 뒤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대장이 제압당하자 나머지 적들은 공격을 멈추고 주춤거렸는데, 서윤은 그 틈을 타 투항하지 않으면 대장을 죽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적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곧바로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었는데, 그들의 행동에는 충성심보다는 돈으로 고용된 용병 특유의 계산적인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서윤은 팀원들에게 적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포박하도록 지시한 뒤 자신은 포로가 된 지휘관을 끌고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벗겨내자 드러난 얼굴은 흉터로 뒤덮인 험악한 인상이었는데, 서윤은 그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서윤을 향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듯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차분하게 그가 착용하고 있던 인식표와 소지품을 뒤졌는데, 그곳에서 익숙한 문양이 새겨진 라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던 악명 높은 용병 부대 블랙맘바의 상징이었고, 그들은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잔혹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최민욱이 고용한 청부업자임을 확신하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던 그는 서윤이 그의 과거 행적과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압박하자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에게 최민욱이 이번 작전이 끝나면 입막음을 위해 너희들 또한 제거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통신망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지원 병력 또한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서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용병 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살기 위해 협상을 제안했고, 서윤은 그의 목숨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어 10년 전 최민욱과의 첫 번째 거래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서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용병 대장은 당시 적군 진영의 정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최민욱에게 아군 특수부대의 이동 경로와 좌표를 넘겨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최민욱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대규모 전과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아군 부대를 미끼로 던져 적의 주력을 유인한 뒤 폭격을 가해 몰살시키는 잔혹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준호 원사가 이끄는 팀이 희생양으로 지목되었고,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지로 내몰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용병 대장은 당시 한준호 원사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중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최민욱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 확인 사살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한 원사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이것을 전리품으로 삼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적과 싸우다 전사한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동료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했고, 그 증거가 바로 그 시계였던 것입니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용병 대장의 자백을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최민욱의 가면을 벗기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용병 대장은 자신도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운명임을 깨닫고 최민욱이 숨겨둔 비밀 자금 장부의 위치와 비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까지 술술 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알파 팀원들은 밖에서 포로들을 감시하며
서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굴에서 나온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과 서슬퍼런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팀원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이 숲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팀원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곧 서윤의 뜻에 따르기로 맹세했고 그들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해커 친구인 강민우에게 암호 통신을 보내 구조 헬기가 아닌 민간 화물 트럭을 섭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군용 채널을 이용했다가는 최민욱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귀환하기도 전에 제거당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숲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용병 대장만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내려오며 서윤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국도변 휴게소 뒤편에는 낡은 냉동 탑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에서는 강민우가 초조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팀원들이 짐칸에 올라타자 트럭은 굉음을 내며 출발했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겼습니다. 탑차 안의 차가운 냉기는 그들의 열기를 식혀주지 못했고 오히려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서윤은 용병대장을 민우가 마련한 안전가옥에 감금하기로 계획했고 그곳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안전가옥에 도착한 그들은 용병대장을 지하실에 가두고 며칠 만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몸에 묻은 피와 진흙을 씻어냈지만 마음속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목에 걸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팀원들을 안전가옥에 남겨두고 홀로 부대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최민욱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군복과 상처 입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위병소를 통과했고 그녀의 생환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단장실로 호출된 서윤은 최민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작전 실패에 대해 보고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테러리스트들의 매복에 걸려 팀원들과 흩어졌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민욱은 서윤의 초라한 행색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며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서윤이 겁을 먹고 무너졌다고 판단했고 그녀를 경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짐짓 인자한 척하며 서윤을 위로하고 당분간 치료와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곁눈질로 바라보며 입가에 스치는 싸늘한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그 시계는 이제 그가 자랑하는 훈장이 아니라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족쇄가 될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최민욱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순간이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민우에게 문자를 보내 수집한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터뜨릴 타이밍을 조율했습니다. 이제 곧 있을 사단 창설 기념일 행사가 바로 그녀가 선택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편 최민욱은 서윤이 살아 돌아온 것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녀가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기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용병 대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그가 작전 중 사망했거나 도주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눈을 멀게 했고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장군 진급을 앞둔 자신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만 그 영광은 곧 신기루처럼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꿈에서 깬 서유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흘린 땀과 눈물은 내일의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을 꺼내 손질하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부대의 아침 점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서유는 깨끗한 정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 대신 복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훈장이 달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가며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에 걸린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 속에서 최민욱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한서윤 대위는 마치 영혼이 거세된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이는 그녀가 치밀하게 계산한 연기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훈련장에서 도끼 어린 눈빛으로 부하들을 다그치지도 않았고 상관들의 부당한 지시에도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의 동료 장교들은 그녀가 지난번 작전 실패의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그녀의 추락을 고소해하며 비아냥거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무표정한 가면 뒤에 숨긴 채 묵묵히 행정 업무에만 몰두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최민욱 소장은 보안대장 박중령으로부터 서윤의 근태 보고를 받을 때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그저 실력만 조금 뛰어날 뿐 권력 앞에서는 한낱 힘없는 계집애에 불과했다고 판단하며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고 착각하고는 그녀를 사단장실 당번 장교로 임명하여 자신의 곁에 두고 괴롭히는 가학적인 취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에게는 굴욕적인 보직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내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사단장실을 청소하고 커피를 타나르면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과 최민욱의 통화 내용을 은밀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최민욱이 다가오는 진급심사와 사단 창설 기념식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과 빈번하게 접촉하며 거액의 로비 자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그가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는 이중 장부의 존재를 감지했는데 그것만 확보한다면 군법 회의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그를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금고의 보안은 철저했고 섣부른 시도는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주말 외박을 허가받은 서유는 감시망을 피해 미리 섭외해둔 군 검찰단의 이민우 소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 외곽의 한적한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이민우 소령은 군내에서 미친 개라고 불릴 정도로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나 그 때문에 수뇌부의 견제를 받아 한직을 떠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유는 그가 과거 최민욱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외압으로 인해 좌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유일한 조력자로 선택했습니다. 낚시꾼으로 위장한 채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유는 주위를 살핀 뒤 품 안에서 USB 드라이브와 녹음기를 꺼내어 이 소령의 낚시 가방 안에 슬그머니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자신이 확보한 용병 대장의 자백과 서버 해킹 자료, 그리고 최민욱이 차고 있는 시계의 정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 소령의 눈빛은 녹음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며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쓰레기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소령은 서윤에게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최민욱을 소환 조사할 수는 있지만 그가 가진 권력과 인맥을 고려할 때 확실한 스모킹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최민욱이 차고 있는 그 시계가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으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시계를 확보하고 그가 범인임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윤은 다가오는 사단 창설 기념식이자 최민욱의 중장 진급 축하연이 그 무대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다시 부대로 복귀한 서윤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는데 최민욱이 그녀의 뒷조사를 하던 중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윤은 소식을 듣자마자 눈앞이 하얘지는 현기증을 느꼈고 당장이라도 사단장실로 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최민욱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여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가증스러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호의였지만 실상은 가족을 인질로 삼아 서윤을 담으려는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최민욱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고 은근한 어조로 자네가 얌전히만 있어준다면 어머니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바닥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지만 입가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각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굴복하는 모습에 최민욱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지만 서윤의 속마음은 이미 그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오며 어머니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즉시 강민우에게 연락하여 어머니를 보안이 확실한 안전가옥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병원 전산망을 조작해 퇴원 기록을 삭제하고 구급차를 섭외하여 야밤에 은밀하게 어머니를 이송했습니다. 어머니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야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 이제 거리낄 것이 없어졌습니다. 최민욱은 자신의 가장 큰 패를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다가올 파멸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부대는 행사 준비로 분주해졌고 연병장에는 화려한 단상과 현수막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욱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방송국 기자들과 고위 장성들을 대거 초청했고 이번 행사를 자신의 대관식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서윤은 행사 진행 요원으로 자원하여 단상 주변의 동선을 파악하고 음향 장비와 스크린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행사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될 때 결정적인 폭로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 놓았습니다. 행사 전날 밤 알파 팀원들이 서윤의 숙소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서윤과 뜻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에게 내일의 작전이 실패하면 우리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이미 각오한 바이며 불의한 지휘관 밑에서 군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뜨거운 전우회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서윤은 작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이민우 소령에게 연락하여 체포 영장 발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령은 군 판사를 설득하여 비공개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으며 내일 행사장에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민욱의 사병들이 저항할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부에서 상황을 잘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현장의 유혈 사태를 막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도는 새벽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10년 전의 젊은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서윤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와 고뇌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그 빗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와 서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윤은 정복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하고 훈장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일 그녀가 입을 이 군복은 단순히 행사를 위한 예복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경례 연습을 하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가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자신이 할 행동이 군인으로서의 규율을 어기는 것일지라도 군인의 본분인 정의 수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부대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외부 인사들과 기자들로 북적였고 화려한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민욱은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나타나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서윤에게는 더욱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단상 옆 지정된 위치에 서서 그를 주시하며 이어마이크를 통해 팀원들과 마지막 통신 점검을 마쳤습니다. 알파 팀원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 배치되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무기를 숨긴 채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사장의 주요 출입구를 장악하고 최민욱의 친위 부대가 움직일 경우 즉각 제압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민 의례와 훈장 수여식이 이어졌고 사회자는 최민욱 소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멘트를 쏟아냈습니다. 최민욱이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최민욱은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내려가며 자신이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노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10년 전의 작전을 언급하며 당시 희생된 부하들을 추모하는 척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부르짖었고 이제 쇼를 끝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든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며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우 소령이 이끄는 수사관들이 행사장 외곽에 도착했다는 신호가 이어폰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팀원들에게 작전 개시를 알리는 암호를 송신했습니다. 이제 단상 위에서 벌어질 일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한서윤 대위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오직 최민욱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욱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서윤은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고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욱은 당황하여 말을 멈추고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알파 팀원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그들을 가로막았고 행사장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뺏는 대신 자신의 목소리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 시계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님. 서윤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의 정적을 깨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민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서윤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진실의 심판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대위의 폭탄 같은 발언이 떨어지자 행 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수백 쌍의 눈동자가 단상 위로 집중되었습니다. 최민욱 소장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움켜쥐며 경비병들을 향해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외곽을 지키던 헌병들이 움직이려 하자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알파 팀원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그들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영문을 모르는 내외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최민욱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판을 내리러 온 저승사자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소형 리모컨을 꺼내들었고 단상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을 향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려한 팡파르와 함께 상영되던 최민욱의 홍보 영상이 뚝 끊기고 지직거리는 노이즈 화면이 잠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린 순간 화면에는 어두운 지하실에 묶여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의 남자는 며칠 전 서윤이 생포했던 용병 대장이었고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10년 전의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민욱이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 아군 부대를 고의로 적의 매복지로 유인했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겼다고 증언했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장성들과 귀빈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민욱은 사색이 되어 영상을 끄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방송실은 이미 강민우가 원격으로 장악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영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용병 대장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10년 전 작전 당시의 교신 기록과 음성 파일이 파형과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무전기 소리 너머로 지원을 요청하는 한준호 원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장내의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요청을 비정하게 묵살하고 철수를 명령하는 최민욱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곳곳에서 탄식과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 영웅이 아니라 전우를 사지로 몰아넣은 비겁한 살인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민욱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이성을 잃은 채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머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당장 이 조작된 영상을 끄지 않으면 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장내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기자들은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기면서도 카메라 렌즈만은 단상 위를 향해 고정했습니다. 서윤은 눈앞에 들이닥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 차갑게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당신의 그 추악한 가면은 영원히 벗겨질 것입니다. 서윤의 도발에 최민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광석화와 같은 동작으로 몸을 비틀어 최민욱의 손목을 낚아채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타항하는 총성이 천장을 때렸고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욱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서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한 뒤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엎드린 최민욱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연설하던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최민욱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고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거칠게 풀어냈습니다. 서윤은 되찾은 시계를 높이 들어 올리며 카메라와 군중들을 향해 그 시계의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과 베젤의 흠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 한준호 원사의 유품입니다. 이 자가 전우를 죽이고 훔쳐간 전리품이란 말입니다.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최민욱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눈에서는 후회인지 원망인지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활짝 열리며 이민우 소령과 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체포 영장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소령은 최민욱에게 다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민욱은 저항할 힘도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질질 끌려 나갔고 그를 따르던 박중령과 측근들도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정의 구현의 현장으로 뒤바뀌었고 사람들은 서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도 웃지 않았고 오직 손에 쥔 아버지의 시계만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비로소 10년간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알파 팀원들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고 팀원들은 그녀를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예우를 넘어 진정한 영웅에게 바치는 존경의 표시였고 서윤 또한 그들에게 답례하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자들이 서윤을 에워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행사장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세간의 관심이나 명예가 아니라 조용히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밖에는 맑게 개나늘이 펼쳐져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훈장보다 더 빛나는 아버지의 시계를 손목에 차며 이제야 비로소 군복을 입은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최민욱 소장의 구속 소식과 한서윤 대위의 용기 있는 행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최민욱의 여죄를 캐내기 시작했고 그와 연루된 비리 사슬들이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면서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환호했고 서윤은 일약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뉴스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국방부 장관의 호출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장관은 그녀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원하는 보직으로의 이동을 제안했지만 서윤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전우들과 함께 땀 흘리는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그녀의 굳은 심지에 감동하여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고 한준호 원사에 대한 재심과 훈장 추서를 지시했습니다. 서윤이 부대로 복귀했을 때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도열하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제 전역식이 아니라 영웅의 귀환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병사들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과거 그녀를 비웃던 장교들도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환대를 받으며 지휘관으로서의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참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군화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최민욱에 대한 군사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는 반역죄와 살인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키거나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윤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한서윤 대위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증언할 때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재판장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그는 군복이 벗겨진 채 죄수복을 입고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서유는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며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고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째깍거리는 아버지의 시계 소리가 마치 그녀의 발걸음을 응원하는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서유는 함께 고생한 알파 팀원들과 이민우 소령 그리고 강민우를 초대하여 작은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사를 제의했고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냈다. 그들의 우렁찬 함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 서유는 혼자 식당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쐬고 있었는데 멀리서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국립묘지관리소 직원이었는데 한준호 원사의 묘역이 국립묘지 내 유공자 묘역으로 이장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유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버지에게 이제 편히 쉬시라고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정복을 갖춰 입고 국립묘지를 찾아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묘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과 함께 되찾은 시계를 묘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이 시계는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거수경례를 올리며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치 아버지가 그녀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유는 묘역을 내려오며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는데 시계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긍지와 자부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밝았으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 뒤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기에 다시 전투와 끈을 단단히 조여매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유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의와 싸워야 할 곳이 있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진짜 군인의 전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부대 뒷산 능선에는 연분홍빛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랐지만 제7공수 특전여단의 연병장은 여전히 병사들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사건 이후 부대는 뼈를 깎는 쇄신 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고 그 중심에는 이제 소령으로 진급한 한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징계위원회를 기다리던 위태로운 대위가 아니라 부대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는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훈련장 한복판에서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교관들의 훈련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 안에는 부하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는 훈련병들이 진흙탕 속에서 PT 체조를 하며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신입 장교 시절을 회상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그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기계적인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시련과 고통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재련해 주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신념은 부대 전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훈련병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순히 계급이 높은 상관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표상으로 여기며 닮고 싶어 했고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따랐습니다. 오후 일과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새롭게 부임한 사단장의 호출을 받고 본청 지휘부로 향했는데 그곳은 1년 전 최민욱이 군림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단장실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참모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신임 사단장은 서윤을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권했고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최정예 특수부대 창설 프로젝트의 팀장직을 제안하며 그녀의 경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윤은 사단장의 제안에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자신이 현장 지휘관으로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정중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단장은 그녀의 대답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그렇다면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위험한 임무를 하나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국경 인근의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견된 미확인 땅굴을 수색하고 적의 침투 흔적을 파악하는 작전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담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임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직감하고 망설임 없이 수락하며 즉시 작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집무실을 나온 서윤은 복도 벽면에 새로 걸린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최민욱의 사진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현재 군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어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고 그가 누리던 모든 영광은 박탈당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서윤은 그 빈자리를 보며 권력에 취해 명예를 저버린 군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서윤은 오랜만에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 근처의 전원주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의 보살핌과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흙 묻은 손을 털며 환하게 웃으셨고 서윤은 그런 어머니를 품에 안으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모녀는 텃밭에서 갓 단 채소로 점심을 만들어 먹으며 지난 1년간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했고 그 시간은 서윤에게 그 어떤 휴가보다 달콤한 힐링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윤은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앨범을 넘기며 아버지의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짓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덕분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를 어루만지며 아버지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서윤은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이민우 중령과 강민우를 만났는데 그들은 이제 서윤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우 중령은 군 검찰단 내에서 부패 척결의 아이콘으로 떠올라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강민우는 화이트 해커로서 사이버 사령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과거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국립현충원에서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고 서유는 유가족 대표이자 현역 장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폭로전을 벌였던 그 혼란스러웠던 행사장이 이제는 엄숙하고 경건한 추모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단상에 올라 추도사를 낭독하며 조국을 위해 산화한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책무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는 현충원 전역에 울려 퍼졌고 참석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유는 아버지의 묘역을 찾아가 거수경례를 올리고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묘비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충무무공 훈장, 수운이라는 글귀가 금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묘비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이번에 맡게 된 새로운 작전에 대해 보고하며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확인하며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의 시간을 이어받아 흐르게 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작전 투입을 앞두고 알파 팀원들을 소집하여 최종 브리핑을 주재했는데 팀원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작전을 함께 수행하며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팀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서유는 팀원들에게 이번 작전의 위험성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생환하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팀원들은 서윤을 믿고 따르겠다며 힘차게 구호를 외쳤고 그들의 함성은 벙커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3시 비상이 걸리고 부대 내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서윤은 신속하게 완전 군장을 갖추고 무기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소총을 점검하고 탄창을 결합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장 크림으로 검게 칠한 얼굴과 굽게 담은 입술, 그리고 결의에 찬 눈빛은 영락없는 전장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녀는 가슴 주머니에 아버지의 사진과 어머니가 챙겨준 부적을 넣으며 깊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막사를 나섰습니다. 헬기장에는 검은색 특수작전용 헬기인 블랙호크가 로터를 힘차게 회전시키며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센 바람이 서윤의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습니다. 서윤과 알파 팀원들은 헬기의 소음 속에서 수신호로 대화를 나누며 질서 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헬기가 지면을 박차고 날아오르자 어둠에 잠긴 부대 전경이 발 아래로 멀어지기 시작했고 서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가는 길은 언제나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헬기 안의 붉은 조명 아래서 서윤은 맞은편에 앉은 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긴장감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팀장인 김상사는 서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였고 막내 하사는 껌을 씹으며 장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이야말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자 조국 그 자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켜고 관제소에 작전 구역 진입을 알리는 코드를 송신했습니다. 헬기가 작전 구역 상공에 도달하자 기장은 강화 준비 신호를 보냈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들에게 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기내로 들이닥치자 서윤은 고글을 고쳐 쓰고 어둠 속의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 아래 보이지 않는 숲속에는 적들이 숨죽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동료들을 믿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시계 바늘은 정확하게 작전 개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헬기 문턱에 서서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후회 없는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지켰으며 이제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짜릿한 중력 가속도가 온몸을 감쌌고 그녀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며 목표 지점을 향해 활강했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그녀의 모습은 자유롭고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지상에 착지한 서유는 신속하게 낙하산을 해체하고 총구를 전방으로 겨누며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그녀를 비추어주는 길라잡이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유는 팀원들이 모두 안전하게 착지한 것을 확인하고 수신호로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은밀하게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고 새로운 전설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군인으로서의 사명과 정의를 향한 열망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서윤 소령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조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는 멈추지 않는 그녀의 심장 박동과 함께 영원히 이어질 역사의 고동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